팟캐스트들의 당나귀 귀 시즌 4.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젠더 돋보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희정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요? 네, 오늘의 주제는 나혜석입니다. 네, 2018년 3월 8일에 여성의 날에 맞춰서 민음사에서 이제 나혜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은 나혜석의 글들을 모은 편집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정말 궁금하다, 나도 읽고 싶다. 생각보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읽어봐야지라고 생각하던 차에 을당에서 이제 얘기를 함께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또 을당 콘셉트 이번에 시즌 4 컨셉이 지혜를 나누자잖아요. 지혜를 나누자.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을 살았던 여성인 나혜석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나혜석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네. 거기에서도 좀 출발을 해서 나혜석에 네. 대해서 다뤄보자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들 나혜석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최초의 여성화가라는 수식어?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부르주아 여성의 자아 찾기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식민지라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부유한 여성이 그런 자아를 찾아가는 거였는데 약간 이제 거기에는 약간 그 폄하된 의미도 좀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식민지 공간에서 무장투쟁하고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데 나혜석은 그런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죠. 사실 있었다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영은 선생님 오늘 하실 얘기 되게 많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따가 네.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를 봐서 굉장히 소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나혜석을 둘러싼 뭐 최초의 화가, 작가, 부르주아 여성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요. 나혜석은 식민지 조선을 살았던 유명한 화가이자 작가 그리고 신여성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인 김무영하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썼던 이혼 고백장이 아마도 이제 가장 유명한 작품일 것도 같은데요. 근데 이런 유명세에 비해서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나혜석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그렇지는 않은 듯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나혜석을 둘러싼 이런저런 오해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오해들 중에서는 저한테는 사실 나혜석 하면 이게 제일 컸었던 건데 나혜석 콤플렉스로 설명되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가부장제의 규범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막 내면서 주체적으로 삶을 살려고 하면 결국 길에서 죽게 된다. 행렬병자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회의 엄포 혹은 이제 여성들의 불안 같은 것들을 대변하는 존재라는 것이 제일 큰 오해였던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요즘에 저를 굉장히 사로잡고 있는 고민이기도 한데요. 한국의 페미니스트는 나혜석밖에 없다라는 착각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때때로 이제 많은 여성들이 꼭 지금 세대 여성,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의 여성들이 나혜석 다음이 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요. 근데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이제 이 책 뭐 나혜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을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겠다. 그렇게 해석될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나혜석의 글들을 이제 고르셨고 그 글들을 엮으셨고 해설도 쓰셨던 장영은 선생님을 모셔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분을 꼭 모시고 싶었던 게 소문과 풍문으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던 연구자면서 식민지기가 전공이시래요. 그래서 식민지기를 살았던 지식인 여성들에 대한 온갖 야사와 디테일에 매우 강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디테일들을 오늘 좀 같이 파헤쳐보는 네. 것으로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가 환영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 나혜석, 을 불렀고, 또 이제 이 책을 엮으신 장영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쭉 그 손희정 선생님께서 나혜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이제 약간의 소개는 해주셨는데, 좀 더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나혜석 선생은 1896년생이 인데요. 1896년생 중에 아주 중요한 여성 지식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요. 김일엽,
김명순. 물론 이제 이때 그 출생연도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이제 등록하기도 하고 아니면 대충 등록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이 1896년생들이 거의 한국에서 여자가 학교라는 데를 처음 간 첫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미가 있죠. 이화학당이 아마 1886년에 문을 열었죠. 근데 이제 이 처음에 문 열었을 때 거의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첫 해에 뭐 1명, 3명 뭐 학생 수가 그 정도였는데 그만큼 학교를 잘 안 보냈죠. 특히나 이제 좀 집안이 좋다라고 하는 이 이른바 양반 집에서는 딸을 학교를 보내는 순간 망친다. 라는 거를 이제 요즘 뭐 미스터 션샤인인가요? 선샤인인가요? 이제 그 드라마에도 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는 여성들이라는 게 아주 진귀하고 희귀하고 하나의 사건이었던 시대였는데 이 1896년생들은 여러 이제 배경, 계층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학교를 하나 둘씩 가기 시작하는 거의 첫 1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1896년이라는 이제 연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1913년도에 이제 진명여고보고를 최우등 졸업.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전교 1등이죠. 근데 뭐 전교 1등을 왜 이야기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일본 유학을 미술 전공으로 갔고 다녀와서 세계 일주하고 뭐 이혼도 하고 이랬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허영에 차고 지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멀고 뭐 이런 이제 좀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성적을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네. 나혜성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고 본인이 미술을 전공하고 싶다는 강렬한 이제 의지를 가지고 미대를 진학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1896년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먼 이제 과거의 할머니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배우 남은희 선생님의 고모 할머니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한 3대, 4대 정도 위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남은희 선생님의 고모 할머니. 그러니까 아주 가깝죠. 네. 우리랑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고 이 1913년에 이제 최우등 졸업하고 이제 도쿄 여자 미술 전문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거의 이제 조선인 출신으로는 최초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박래연, 청경자 이런 화가들이 후배가 되죠. 이 학교에 이제 다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 미술학교에 가서도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고 문필 활동을 열심히 해요. 1914년에 이제 이상적 부인, 그러니까 여성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글을 발표를 하고요. 오늘 좀 이야기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8년에 이제 여자계의 경이라는 한국 최초의 소설 여성이 쓴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경희. 물론 이때 이제 김명순도 이제 1896년생으로 추정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조금 앞서서 소설을 발표를 합니다만 경희는 어쨌든 그때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결혼이라는 문제, 봉건적인 그 가부장제 안에서의 결혼이라는 문제를 다룬 최초의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1919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3.1운동 일어나죠. 이때 이제 수감 여학생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5개월간 수감이 되고요. 그때 이제 조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도 제가 넣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권이었던 거죠. 나혜석 선생이. 그리고 나서 20년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21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최초로 여성이 개인 유아전을 이제 개최를 합니다. 이때 한 3일 동안 한 뭐 몇천 명이 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나혜석이 굉장히 인생의 황금기였을 때죠. 그리고 이제 22년에 남편 김우영이 만주 안동현 부영사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6년 정도 있게 되는데요. 이때도 22년에 22년 3월에 안동현에 조선 여성을 위한 야학을 개설을 하고 거기서 본인이 직접 이 교사로 활동을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래서 그 기사가 이제 동아일보에 인터뷰한 기사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27년에 이제 남편이 유럽 쪽으로 이제 부임하고 유학을 갈 때 본인도 같이 가서 이때 세계 일주를 하고 본인은 영국, 프랑스에서 이제 그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죠.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귀국해서 뭐 본인이 이제 이혼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이제 조선 사회에서 큰 스캔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혼을 하고 본인 스스로 이혼의 전말을 밝힌 글 이혼 고백서, 이혼 고백장 이 두 버전의 제목으로 이제 연이어서 나오는데 그걸 1934년에 내고 나서 이제 사회로부터 이제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건너뛰고 이따가 그 사이사이 이야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행여병자로 예, 이제 1948년에 예, 이제 지금으로 치면 한 원효로 정도 되는 데서 이제 길 위에서 쓰러져서 예, 죽은 채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편의 영화 같은 맞아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수원 나부잣집 딸 막내 딸로 사랑받는 딸로 태어났다가 이제 원회로에서 이제 길 위에서 추운 겨울에 쓰러져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시대를 풍미하고 본인의 삶을 이제 거침없이 살다가 간 그런 여성이라고 할 수 있죠. 한 40즈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48년. 예, 48년이니까 50이 조금 넘으셨죠. 5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돌아가셨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미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가족으로부터도 이제 모든 지원이 이제 끊어지고 그렇게 돼서 양로원 생활을 좀 했어요. 양로원 생활을 좀 마지막에 하다가 또 이렇게 나혜석 선생이 어디 이렇게 잘 한 곳에 잘 정착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로원에서도 여러 차례 가출 아닌 가출, 그러니까 자꾸 나가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 그런 이제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다가 아마 이제 길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신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또 부침이 컸고 그런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죠. 네. 예.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최초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최초가 많아요. 나혜석 선생님을 얘기하는데 앞에 최초에 이제 이런 말이 많이 붙는데 그 선생님께서 식민지 여성, 식민지 시대 여성을 많이 연구하셨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나혜석의 지금 시기에 꽂혀서 2018년 3월에 이 책을 딱 내셨는데 예, 그 나혜석에 꽂혔던 거 많은 식민지 시대에 많은 여성들이 있었을 텐데 나혜석을 호명한 이건 뭐였을까요? 예, 또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나혜석을 이제 제가 이번에 소개하기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식민지 시기의 여성 지식인을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여성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896년에서 이제 1900년 초반대 또 더 늦게 잡아도 이제 한 1920년대 정도 생까지 한국에서 거의 최초의 여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학교를 갔다는 것 자체는 한국의 역사를 이제 몇 년으로 잡는지는 다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뭐 우리가 5,000년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000년 역사 중에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대 교육기관은 들어온 지가 남녀가 동일하죠. 근데 남자들은 그전에도 학교를 갔었어요. 예, 벼슬도 했었습니다. 예, 관직에도 나가고 직업도 가지고 그랬었죠. 근데 여자들은 학교라는 데를 어떤 시대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양반집에 태어나도 만석군 집에 태어나도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집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고 집안에 어떤 뭐 아버지나 오빠나 남동생이나 이렇게 배울 때 이렇게 배우는 거지 서당을 간다, 관악을 간다. 그때 다 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국자감도 있고 성균관도 있고 그런데 여자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균관 스캔들 같은 드라마가 나왔겠어요. 남장을 해야 공부를 그렇죠.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상상이 가미된 드라마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이 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가 한국 역사에서는 금기의 사항이었죠. 근데 식민지 시기에 아이러니하게 여자가 학교를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한국에 처음 나타난 이 존재들인데 그 사람들은 과연 그 공부라는 걸 하고 학교라는 걸 다니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데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제가 보니까 정말 천차만별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쫓은 사람, 돈을 쫓은 사람, 명예를 쫓은 사람. 그렇죠. 네, 또 훨씬 더 가부장제 안으로 탁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산 사람. 예,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아니면 아주 파격적으로 기존의 이 결혼 제도에서 완전히 본인이 모든 것을 내놓고 부딪히면서 균열을 내면서 산 사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개개인의 어떤 개인적 평가, 역사적인 평가와 관계없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아니,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네. 저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게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을 살고 한 번의 선택을 어느 순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제가 관심을 크게 가지게 됐고 그러다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가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을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할까? 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단순히 자기소개뿐만이 아니고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생님은 왜 그때 그 따님을 차에 태우고 이 동네를 그랬을 때 하시게 되는 어떤 그 이야기가 분명히 구조가 그렇죠.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찾다 보니까 이 자기서사 그렇죠.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가 졸업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졸업 논문 중에서 제가 그럼 과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최초가 누구일까? 학교는 다 이제 비슷비슷하게 다 처음 갔고 일으킨 사건도 이때 뭐 여러 가지로 많은데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나혜석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삶을 거침없이 말한 사람. 대체로 그때 여자들한테 여성 지식인들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하면 물어보면 청탁을 하면 지금도 별로 안 바뀐 것 같아요. 부끄럽다. 할 말이 없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나중에 언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미루죠. 그리고 그 자기 서사를 남긴 지식인들이 대체로 환갑을 넘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생애에 있어서 후반부에 갔을 때 자기의 삶을 회고해요. 근데 나혜석은 사건 벌어질 때마다 정중앙에서 정면 돌파를 한 거의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그 진짜 책을 읽는데 긴장감이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70 정도 돼서 선생님이 만약에 인생을 회고하는 스스로의 삶을 회고하는 자서전을 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는가는 좀 달라지는 거죠. 내용을 왜곡한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세월이 다 지나가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 순간순간마다 스캔들이 터졌을 때마다 남들이 나를 욕할 때마다 비판할 때마다 칭찬할 때마다 스스로 자기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지점인데 그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한 사람은 나혜석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여성 사회주의자들도 굉장히 용감했거든요. 보통 삶을 사신 분들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저희 근데 새 여자 같이 읽었죠. 그분들은 그런 글을 남기지 못하셨어요. 네. 일단은 그것은 그분들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바빴고요. 해외에서 이 망명과 무슨 맞아요. 위장과 이런 그리고 시간에 기록을 남긴다는 게 너무나 그렇죠. 위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들은 그런 것을 좀 사소한 일로 맞아. 생각하시기도 했어요. 대의와 그렇죠. 싸우느라 내가 알지만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건 덮자. 더 큰 게. 그리고 이게 내부 고발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안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피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근데 나혜석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자유주의자 내지는 아까 뭐 부르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나혜석 선생 같은 이제 비슷한 스펙트럼 안에 있었던 김일엽 선생만 해도 자기 서사를 그때 당시에는 안 합니다. 아주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이 불가에서 완전히 이 승려로서의 위치를 확실하게 잡고 난 이후에 회고를 해요. 그러니까 회고라는 것은 확실하게 살아남고 어느 정도 지위를 부여받았을 때 하는
그 가능한 서사의 영역이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남성 지식인들, 공인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뭐 활동가들이 삶을 회고할 때에 비슷한 그 구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혜석은 전혀 그 문법과 다른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너무 매력적인. 네, 정면 돌파. 그러니까 이게 나혜석에 대한 평가들이 좀 분분한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뭐 네. 어떤 사람들은 네. 부르주아 계몽주의자다, 네, 네. 어떤 사람은 민족주의자다, 예, 예.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카테고리는 다 맞고 동시에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였지만 나혜석은 그때 당시 가정주부라는 어떤 위치 자체를 직업으로 인정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라. 한국에 지금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가정주부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 말고 그 안에서 권리를 찾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부르주아적 이 생각도 갖고 있었던 반면에 급진적 페미니스트이기도 했죠. 자식이 악마다. 자식이 악마다. 이 결혼이라는 걸 했더니 내 인생은 망했다. 라는 말도 같이 했어요. 같이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여성으로서의 어떤 운동가정 면모도 있었죠.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영화 밀정에서도 나오죠. 그 황옥 사건. 예, 그렇죠. 경성으로 이제 폭탄을 무기를 이제 수송해 와서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려던 그 계획에 나혜석과 김우영은 상당히 깊이 관여했습니다. 부영사였기 때문에 그 나혜석과 김우영의 집은 취해법권이었거든요. 거기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무기도 숨겨주고 그다음에 그 기차 짐에다가 만주, 안동현, 부영사관이라는 이 라벨도 딱 붙여줬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거는 그렇죠. 폭탄, 무기. 그리고 또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잡혀 들어갈 때 어렵게 구한 권총 같은 거 있으면 나혜석한테 이렇게 맡기고 나와서 돌려받고. 근데 그거는 나혜석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독립운동가들이 나혜석한테 참 큰 도움을 받았다. 고맙다라고 한 줄씩 이제 남긴 자료를 제가 모아서 이제 이번에 책에다가 해설을 썼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나혜석이 갖고 있는 가치도 알리고 싶었고 나혜석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오해도 좀 풀고 싶었어요. 그 오해는 오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오해할 만한 소지는 분명히 일정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가 왜 생겼는가? 그것은 선생님이 그런 표현 하셨던데 저는 상당히 음모의 프레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여성이 마음대로 말하고 글 쓰고 세상하고 부딪혔을 때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나혜석을 통해서 너무 우리 사회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이 좋고 아무리 배운 게 많고 아무리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눈을 뜨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네가 이 가부장제에서 네 마음대로 설쳤다가는 길 위에서 죽을 줄 알아라. 죽게 될 줄 알아라. 라는 거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용한 협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 겨울에 길 위에서 쓰러져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겁이 먼저 나죠. 겁이 먼저 나고 그냥 좀 참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무의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혜석은 부잣집 딸인 건 맞았지만 나혜석은 굉장히 여성의 직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자꾸 하라고 그러거든요. 나혜석이 이제 집안이 좋고 아버지가 계명관료 출신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용인시장, 군수 뭐 이 정도 되는 수원시장, 뭐 그 경기도 군수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집은 이제 당연히 땅이 많았죠. 그다음에 권력도 있었죠. 그다음에 개화된 시기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보냈겠죠. 그래서 이제 수원에서 진명여고보를 보냈는데 아버지는 정말 내가 깨인 사람이라서 딸을 이만큼이라도 공부시켰으니까 난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너는 시집 가라. 근데 오빠가 그때 이제 와세다에 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나혜석이 막 오빠가 워낙에 똑똑한 그 동생을 예뻐하니까 오빠를 가서 이제 애원을 해서 오빠 나는 일본 안 가면 못 살 것 같아. 나는 그림 공부해야 돼라고 했더니 오빠가 아버지한테 가서 정말 똑똑하고 재능이 있으니
보내주십사. 제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제 오빠가 그렇게 해서 유학을 그렇죠. 가게 됐군요. 그리고 그 오빠 친구들이 이광수, 최승구, 당시에 내노라 하는 영상석. 엘리트들. 네, 이제 일본의 제1 조선 유학생들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보면은 다 나혜석을 다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예쁘고 당차고 그 당시에 그 일본에서 한국인, 그러니까 조선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완전히 스타였다고 들었거든요. 스타였죠. 스타였고 그다음에 일본인들하고도 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여성 운동을 아주 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뭐 이 유럽이나 미국의 페미니즘 이 동향을 거기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알고 그 친구들하고 교류하고 이거를 어떻게 전하는 SNS에 전하는 것처럼 이 1914년의 이상적 부인 이게 이제 일본에서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페미니즘 담론을 본인이 이제 정리해서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시대를 몇 발 앞서 나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본까지 갔으니 이제 진짜로 내가 할 일 다 했고 이제 들어와라. 시집 가라라고 하는데 못하겠다. 쟤 이제 공부도 너무 재밌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조선에 있다가 도쿄에 가가지고 오빠들 많고 게인 오빠들 많고 거기에 뭐 최고 거기에 그렇죠. 킹카라고 하는 남자랑 연애도 하고 최승구 그렇죠. 게이원대 다니고 있었던 조선 유학생 출신 중 가장 천재라고 일컬어졌던 최승구와 아주 열렬히 사랑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귀국 요망 네, 요즘 나오는 귀국 요망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떡하죠? 학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뭐 아버지가 돈을 안 보내주니까. 그래서 나혜석이 일시 귀국해가지고 교사 생활을 해요. 학비를 버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1년 조금 넘나?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없으면은 여성이 배울 수도 생활할 수도 뜻을 펼칠 수도 없다라는 것은 나혜석은 사실은 너무 일찍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잣집에서 컸지만 일단 부모가 딱 학비 끊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사라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직업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성이 교육을 교육기관에 갈 수 있었던 이 기회가 생긴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학교를 졸업했는데 할 일이 없다? 이거는 더 어떻게 보면 처참한 일인 거예요. 배워봤자 여자가 배워봤자 소용없다. 배워봤자 쓸데없다. 결국 시집 갈 거. 이렇게 되는 무서운 이 담론의 구조 그렇죠. 안에 네. 나혜석은 일찍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뭘 하고 살 수 있을까. 근데 나는 화가가 되고 싶은데 화가를 해서 과연 직업 여성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너무너무 일찍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김호영한테 결혼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림 그리는 거를 방해하지 마라. 그림 그리는 걸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결혼의 조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나혜석이 한국에 들어와서 돈 벌어서 다시 일본 가서 공부 마치고 들어오죠. 그때 잠깐 이제 아까 야사 이야기 하셨는데 야사는 아니고요. 이제 모윤숙 회고록에 보면 그 나이 차이는 별로 나지 않지만 그때는 교사와 학생의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날 때니까요. 돈 벌려고 와가지고 함흥에 있는 이제 여고보에 가서 미술 교사를 하는데 그때 학생이 모윤숙이었어요. 모윤숙의 선생님이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모윤숙이 나중에 회고록을 이렇게 쓰면서도 나혜석이라는 미술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칠판에 토끼를 그리는데 얼마나 잘 그리는지 토끼가 칠판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너무 이제 생생한 기억을 나이가 들어서. 정말 울컥했어요, 방금. 울컥하죠. 저는 약간 소름 돋았어요.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혜석이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일본 유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로서는 꽤 부유하고, 신분도 높았던, 직업도 좋았던, 조선인 출신인데, 관료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인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누린 거죠. 외교부 소속이잖아요. 외교성 소속이잖아요. 남편이. 그래서 이제 유럽도 가고 뭐 러시아도 가고 이제 미술 교육도 거기서 받고 이런 아주 진짜 0.001%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나혜석은 내가 여성이다.
내가 조선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삶의 이 여러 고비고비가 있었고 거기에서 늘 현실 인식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정말 사람이죠. 치열한 네네. 그러니까 부르주아 여성으로 딱 설명될 수 없는 되게 그러니까. 겹겹이 그렇죠.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또 막 넋을 놓고 얘기를 듣다가 이제 잠깐 그러면 네. 이게 나에서 이게 레이어가 많은 네. 사람이다라고 네. 하는 네. 이제 정보를 가지고 약간 그림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책 이야기로 싹 들어가기 전에 감사합니다. 책 표지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게 이제 제가 장현 선생님 다른 데도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셨는데 그걸 들었는데 거기 진행자가 한 질문 중에 제일 칭찬받은 질문이 뭐였냐면 장현 선생님 이거 제일 좋은 질문이라고 막 그러셨었는데 그래요? 우리도 그럼. 네, 책 표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이게 나혜서 선생 그림이라고. 네, 맞습니다. 저 표지 설명 좀 해주시고 네. 이 얘기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더 좋은 질문을 뒤에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일단은 뭐 그냥 시작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 표지는 1920년에 그러니까 나혜석이 한 24, 5세 정도 됐을 때 그린 그림이죠. 나혜석의 그림이라고 알려진 그림들은 주로 이제 유화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유화 전공이었고 유화로 이제 개인전도 이제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네이버에도 올라와 있는 건 전부 다 유화만 남아 있는데 나혜석은 이제 당시에 이 잡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매체에다가 이런 일러스트를 많이 그렸어요. 일러스트도. 네, 뭐 예를 들면 친구 김일엽의 가정생활 이래가지고 카툰 형식으로 그린 것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재기발랄하게 이렇게 그렸는데 그런 이제 제가 유화 말고도 나혜석의 이제 그 화가로서의 어떤 재능 이런 걸 좀 알리고 싶다 해서 이제 그 모아가지고 자료를 쭉 보다가 이 한 컷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한 컷이 확 들어왔는데 여기가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경성으로 추정이 되죠. 네. 이 오른쪽에 보면 이 구식 가옥이고 여기는 이제 신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일본인이 세운 이게 뭐 총독부일 수도 있고 뭐 시청일 수도 있고 뭐 미치코시 백화점일 수도 있고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공존합니다. 그렇죠? 건조. 진짜 식민지 조선의 정근대성과 근대성이 같이 있는 그림인 거네요. 그리고 여기 남자가 3명 있는데 이 오른쪽 위에 두 남자는 갓 쓰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이 전통 한남. 왼쪽에 이 남자는 양복을 입고 그래도 베레모도 쓰고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조금 세련됐는데 손가락질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쳐다는 보고 있습니다. 쳐다는 보고 있고 이 가운데 이 한 여성이 아주 멋진 코트. 바이올린 정도로 뭐 첼로라고 하기엔 좀 이렇게 케이스가 좀 작고 저는 이제 뭐 바이올린이 아닌가 혼자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머리도 단발이죠. 머리에 이제 이 여성이 이렇게 경성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아까 말씀하신 구식 한남들은 그 갓을 쓴 채로 손가락질 어디 저 여자가 저렇게 쟤는 누구니? 쟤는 왜 저러고 다니니? 이러는 듯한. 그리고 이 근대 모던 보이 정도 되는 이 남자는 손가락질은 하지 않고 이 여성이 약간 동경하는 듯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고 있죠. 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여성은 고개를 숙이고, 그렇죠.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래서 이 제목이 저것이 무엇인고입니다. 저것이 무엇인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저것이 무엇인고는 이 새로운 존재. 여성의 존재를 도대체 쟤는 누구니? 쟤는 뭐 하는 애니? 저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람을 지칭해야 할 때 지금 저것이라고. 이게 저것이라고 이 남자들이 한 말이라고 추측이 되지 그러네요.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이 한국에 변하지 않는 어떤 여성이 조금 뭘 새롭게 했을 때 이 던지는 한국의 남성 주류 사회의 어떤 반응하고 너무 이게 일맥상통한다. 이 나혜석 같이 당당한 여성이라도 이 남자들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그 가운데를 이렇게 걸어가야 될 때는 본인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 정당한 일을
뜻있는 일을 하더라도 한 몇만 명 있는데 다 나한테 돌을 던지는데 어떻게 고개를 탁 들고 그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1920년이라는 이 경성 근대성과 정근대성과 봉건적 가부장제와 그러나 이 진짜 하루하루 다르게 새로운 문물이 막 들어오던 이 시기에 시대를 앞서 나간 한 여성이 글 쓰는 여자의 탄생이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네. 이미 이제 이 20년 전에 나혜석은 글을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만 참 그래서 이 좋은 그림이 아닌가 함축적이면서도 그리고 이 컷이 상당히 좀 저는 모던해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으면서도 필치가 되게 발랄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어둡지 않으면서 메시지는 충분히 이제 담겨져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고 이걸 좀 이 표지로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선택이 됐는데 아주 개인적으로는 흡족하신가요? 예, 아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알려져서 사소한 질문인데 이게 하얗게 한 거는 이거는 이제 색깔은 원래 이대로는 아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출판을 하면서 이렇게 이거 그냥 이렇게 검은색 똑같이 검은색인데 일러스트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이게 여기가 붉은색 표지고요. 그다음에 이 여성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성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성들을 좀 엑스트라로 배치를 하고 엑스트라 배우로 좀 배치를 하고 주인공으로 한번 캐스팅을 해보자. 아니 실제로 이 구도 자체는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불편하고 좀 고개를 완전히 들긴 힘들어도 여성이 좀 주인공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이 그림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아직 책을 안 사보신 분들은 이 그림이 이 책 표지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책을 사보시든지 사보시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다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 책의 맥락과 매우 정말 잘 설명해주는 그러한 일러스트 그림이네요. 그 이미지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오는 느낌은 책 내용들도 발표되는 글마다 사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아니면 동경의 시선을 받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책 이야기를 이렇게 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총 5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소개를 좀 들어보시고 책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부 같은 경우 이제 최초의 근대 여성 문학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이 1부에서는 나혜석의 단편 소설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하셨던 경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희는 완전히 자전적인 소설인 것 같네요. 그리고 2부는 연애와 결혼인데요. 여기서는 나혜석의 연애관과 결혼관이 드러나는 소설과 에세이가 수록되어 있고요. 3부 사랑과 이혼에서 나혜석 인생의 가장 큰 스캔들이었던 김우영과 이제 이혼과 관련된 글인 이혼 고백장 신생활에 들면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4부의 모성과 육아에서는 한국 역사상 최초라고 선생님 그러셨는데 여성이 자신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감상기 여기에서 이제 막 애는 괴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5부에 이제 정치와 삶에서는 정치적 존재로서의 나혜석의 철학을 좀 볼 수 있는 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했던 건 책을 이렇게 구성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작업은 나혜석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제 좀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각각의 어떤 장은 나혜석을 재조명할 수 있는 챕터로 이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문학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문필가 나혜석. 이라는 것을 또 한번 부각해보고 싶었고 실제로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최초의 근대 여성 문학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고 역시 나혜석이 여성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과정들이 있죠. 남성 지식인들, 남성 공인들은 자기 삶을 이야기할 때 사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 삶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성들은 친구가 나오죠. 선후배가 나오죠. 그러니까 남성 연대의 어떤 사적 관계는 나오지만 남성 이 지식인들이나 공인들의 자서전 회고록을 봤을 때 자기 집안 이야기를 세세히 한다거나
예를 들면 연애 과정, 이별의 과정 이런 것을 아주 상세하게 늘어놓는 남성들은 별로 없어요. 있다면 그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죠. 남자들이. 근데 여성 지식인들은 그 여성이 공적으로만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가족, 자신의 연애, 자신의 뭐 임신, 출산, 양육 이런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 여성이라도 항상 나오는 게 내가 애들한테 미안한 엄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한테는 연애, 결혼, 사랑, 이혼, 모성, 육아 이런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인 거를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2, 3, 4로 제가 나눴고 또 나혜석이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을 남겼기 때문에 분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혜석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치관 그다음에 이제 계몽주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이 있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훨씬 더 치열했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이 틀 안에서 고민을 했다. 어떻게 이제 바꿀 것인가? 무엇을 새롭게 해볼 것인가? 여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실제로 했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정치라는 영역을 제가 이렇게 뒀습니다. 1930년 정도일 것으로 1930년 5월에 이제 그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나혜석한테 앞으로 어떤 이제 지금 하시고 계신 일 말고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나혜석 선생님 그때 장차 좋은 시기가 오면 여성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1930년에. 그러니까 본인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너무 이제 가장 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혼 및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게 못했지만 나혜석은 유럽에 가서 생활하면서 여성들이 정말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뭐 유럽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참정권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참정권 획득해서 이제 여성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교육열도 높아지고 이럴 때인 근데 거죠. 이제 그때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를 목격한 거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밥상을 차려서 아이고 이제까지 고생했으니 이제 학교도 가시고 사회 진출도 하시고 정치에도 참여하시고 투표도 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그 서프리제트 같은 영화 보면 잘 나와 있지만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 달리는 말에 가서 부딪혀서 죽잖아요. 그 좀 알리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러셨죠. 그만큼 그 무관심을 관심으로 끌어올리고 이 변화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제 간단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혜석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참정권은 지금 조선 자체에 아예 없는 거예요. 식민지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장차 좋은 시기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잘 생각해 보면 해방이 오면 반드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한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했고 그랬을 때 자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여성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27년에 유럽에 가서 이제 그런 이제 그걸 보고 30년을 왔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런 기회가 없었죠. 없었고 다른 방향으로 이제 나혜석의 삶은 이제 몰리게 됐다는 점이 다소 이제 아쉽지만 나혜석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현실 인식.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해외 다니면서 그림 그리고 막 사치하고 막 이 정신 빠져가지고 이 바람 나고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나혜석은 본인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혜석의 어떤 자기 서사가 뛰어난 것은 정면 돌파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면 돌파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 이야기는 내가 해. 니네가 여자의 삶을 마음대로 이야기하는데 니네가 뭘 알아? 내가 제일 잘 알고 나밖에 모르는 사건을 니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이야기해 줄게. 사건은 이래. 라고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이야기를 한 것과 동시에 아주 대단한 것은 내가 그때 잠시 미쳤던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야, 딴 남자랑 바람이 났었어. 그래. 났었어. 났었고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라는 것도 합니다.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혜석은 이제 최린하고 만나가지고 헤어지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유럽의 이 조선인 사회에서 소문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김우영이 모를 수가 없었어요. 김우영과 잠깐 근데 상황 설명을 좀 하자면 어쨌거나 그 이혼 고백장이라는 글을 쓰게 된 맥락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 얘기하시는 그렇죠. 건데 유럽의 김우영이랑 같이 갔다가 잠시 떨어져 있는 사이에 김우영의 절친이랑 바람이 났었던 거고 이거를 알게 된 이제 김우영이 나중에 이혼한다라고 했던 게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었던 상황인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김우영은 독일에 가서 법학 공부를 했고 나혜석은 파리에 남아서 프랑스에 남아서 이제 그림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 김우영이 지인들한테 우리 와이프를 좀 같이 좀 잘 같이 시간을 좀 잘 보내달라. 시간 있을 때 좀 구경도 시켜주고 그때 이제 소개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천도교의 최린입니다. 김우영은 굉장히 그 나혜석을 좋아하고 이 나혜석의 삶을 존중했지만 예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법학에 딱 이렇게 있었고 최린은 기본적으로 뭐 종교인이기도 하고 뭐 본인이 동양화에도 상당히 이제 조예가 있고 음악도 좋아하고 상당히 예술적 감각이 있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잘 통했고 뭐 이 공간은 파리고 뭐 배우자는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소문이 이제 돌고 해가지고 김우영한테 처음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근데 내가 헤어졌고 그때도 이 가정을 어떻게 내가 박살낼 생각은 없다. 전혀 없었다. 김우영이 그때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김우영이 두 번째 결혼이거든요. 나혜석은 첫 번째 결혼이고. 그래 알았어. 그래 여기서 덮자라고 했는데 사건은 어디서 났냐. 김우영이 이제 공무원 생활하다가 변호사 해야 되겠다고 사표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뭐 결혼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다 이제 살면서 알지만 들어오던 월급이 어느 날 안 들어오고 개업을 하겠다고 자영업자의 길로 나갔을 때 너무 대공감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로 나갔을 때 경제난이 오잖아요. 그리고 애는 뭐 4명이죠. 시어머니 있죠. 뭐 나혜석은 이제 이 남편은 갑자기 이제 변호사 한다고 했는데 김우영은 이제 샤이한 사람이라서 예나 지금이나 변호사 잘하려면 활동을 막 해야 되는데 물론 그땐 변호사가 몇 명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린한테 좀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는 편지를 써요. 그리고 예전에 유럽에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체린이 약간 좀 나쁜 것 같아요. 네, 체린이 그리고 체린도 처음부터 무슨 이 나혜석하고 진지한 관계로 발전시키려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두 사람 다 그냥 그 파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나혜석이 정말 잘못 판단한 것은 그거죠.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자 체린이 정말 치사한 짓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떠벌려요. 나혜석이 나한테 편지를 그러니까 도와줄 의사가 없었던 거죠. 그게 와전돼서 어떻게 됐냐. 최린이 나혜석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나혜석은 아직도 최린을 좋아한다. 못 잊는다더라. 못 잊는다라고 돌고 돌아 김우영한테 들어왔고 김우영이 그걸 듣자 빡치는 거죠.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내가 너를 보기가 싫어졌다. 그래서 이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김우영이 막무가내로 이혼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아무런 이 사건도 없었는데도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그러니까 나혜석은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김우영은 이미 그때는 이제 마음이 떠났고 집에 막 기생도 데리고 와요. 옆방에. 그러니까 정말 이혼을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나혜석은 내가 잘못한 선택에 대해서도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혜석의 자기서사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제 이야기를 할 때도 좀 말하기 싫은 거는 그냥 알아서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나혜석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야기할게. 이렇게 하고 이래서 100가지를 다 이야기하니까 이 언니는 도대체 대단하다. 이 언니는 정말 대단한 어떤 경지를 넘어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정면승부인데 안타까웠던 것은 그 정면승부가 그 시기에는 먹히지 않았고
큰 부메랑이 돼서 비수가 돼서 나혜석한테 꽂히죠. 나혜석은 이제 그 친정에서 정말 너무너무 사랑받던 딸이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뭐 오빠. 그다음에 오빠의 그 부인이니까 어떻게 되죠? 신우이. 올케까지도 다 나혜석을 엄청 좋아했어요. 경이라는 소설을 보면 올케가 또 나혜석한테 그렇게 후들러 빠져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읽어보면 나중에 그 올케가 나혜석을 양로원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유명하니까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떻게 이런 이 신우 올케 관계가 있을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좋은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친정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 이혼 고백장을 딱 쓰고 나니까 친정이 다 화가 난 거예요. 거기까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어떤 절대적인 사랑을 이렇게 받는 존재였다 할지라도 금기를 깬 거예요. 무슨 금기? 여자가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거침없이 하다니. 그거는 우리가 용납을 못하지. 심지어 가족조차도. 이제 너 어떡하니? 너 이제 어떻게 사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그러면 나혜석은 바보여서 그걸 썼을까? 나혜석은 경의를 이 발표했을 당시부터 이 한국 사회, 조선 사회라는 것이 여성한테 어마어마하게 가혹하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 본인이 딱 결혼 안 하니까 학비가 딱 끊기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은 교사밖에 없어. 예를 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결혼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거를 다 겪었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고 이 이혼 고백장은 특히나 이혼을 당하고 난 뒤에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혼 고백장을 쓴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봐, 나혜석이 철이 없고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런 걸 이야기해가지고 저렇게 됐잖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절대 그걸 동의할 수 없어요. 나혜석은 그걸 모르고 쓴 게 아니에요. 알고 쓴 거다. 당연히 알고 쓴. 그러나 이렇게라도 내가 쓰지 않으면 나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앞으로 단 한 번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 선생님 이제 그 나혜석이 그러니까 어쨌든 표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 얘기 글로 넘어갔는데 화가이기도 하면서 작가이기도 하면서 근데 어쨌든 이 책의 제목은 글 쓰는 여자의 탄생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나혜석이 자기 이야기를 쓰는 방식, 그랬던 이유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어쨌든 이게 처음에 이제 경이라는 소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되게 핵심적으로 늘 이야기되는 말이 여자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부를 읽을 때에는 그치 여성도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매우 근대적인 주체로서 혹은 지식인으로서 나혜석이 좀 보이는데 문제는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사람이고자 하는데 이 여자라는 건 식민지 조선에서 사람일 수가 없는 너무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그 여자일 수 없는 조건들이 계속 개입해 들어오면서 이게 여자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분리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정확하게 보셨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럼 나혜석한테 글을 쓴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였길래 그러니까 뭐 정면 돌파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면 돌파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혜석은 한 사회의 소수자는 스스로 글을 쓰고 말을 할 때 그나마 기회가 생긴다. 기회가 생긴 다음에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1933년에 이제 나혜석이 지금 보면 진짜 이 사람이 예언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 이야기를 조선일보에 남깁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남자는 칼자루를 쥔 셈이요. 여자는 칼날을 쥔 셈이니 남자 하는 데 따라 여자에게만 상처를 줄 뿐이지. 고약한 제도야. 지금은 계급전쟁 시대이지만 미국의 남녀전쟁이 날 것이야. 진짜 예언자한테. 네. 이걸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너무 놀란 게 그러면 칼날을 잡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움직이면 이게 다 상처가 되잖아요. 다 그냥 뭐 상대가 죽이려고 안 해도 내가 조금 움직이면 다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두려워갖고 이거를 한번 놓게 되면 칼자루를 쥘 기회는 영영 안 온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칼자루를 쥘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칼날을 잡고 있을 때라도 글을 쓰는 것, 말을 하는 것, 무엇인가를 남기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 여성들한테 칼자루를 쥘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철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여존 남비 시대가 오면 그 사회 제도는 여성 중심이 될 것이야. 여존 남비면 감호장 여성 시대인가요? 중심. 무엇이든지 고정해 있지 않고 순환하니까. 그러니까 이 순환의 시간이 이제 오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서 이렇게 아주 자폐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 안 하고 글 발표하면 욕먹을 것 뚜렷하니까 알지만 가만히 있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일단 여기에서 맞설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맞서야 된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혜석은 일관되게 그런 글들을 계속 발표할 수 있었죠. 어머니가 됐을 때 느낀 어떤 한계, 충격, 변화 이런 것도 모든 감상기에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그 모든 감상기도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글에서 자식은 악마다. 모체의 살점을 떼먹는 악마다라는 것만 딱 부각해서 이야기하지만 나혜석은 그 같은 글에서 애가 참 예쁘고 소중하다란 말도 동시에 해요. 제가 나혜석이 좋은 것은 나혜석은 경희에서도 결혼을 안 하겠다고 이제 아버지하고 부딪히고 또 실제로도 그래서 본인이 학비도 벌고 그래서 그게 뭐 나의 여겨원 시대 같은 자전적 글이 나오지만 그때도 본인은 결혼을 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어요. 저렇게 사는 게 참 정답이 아닐까? 다들 참 잘 살고 좋아 보이네. 나는 근데 왜 저런 선택을 못하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혜석은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계,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계, 흔들림. 좀 편하게 살아볼까? 라는 생각 우리가 다 하잖아요. 취집할까? 그렇죠. 그게 꼭 결혼이 음. 아니더라도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한편으로는 너무 예쁘고 얘가 삶의 동력인데 한편으로는 얘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고 한 걸 동시에 쓴 거예요. 저는 그 면이 좋거든요. 나혜석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균형 감각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소중해. 내가 죽고 싶은데 얘를 보면 내가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느 날은 내가 저 왼수를 어떻게 내가 무슨 전생에 이 고생을 왜 하고 있나. 이 양육은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이게 동시에 있는 게 이제 여성의 삶인데 나혜석은 그걸 똑같이 이야기해도 언론이나 남성 지식인들은 그거 다 빼고 세상에 자식을 보고 악마라고 하니 이 여자가 도대체 뭐 하는 여자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혜석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가져다 대는 이 프레임이라는 게 잣대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변했을까?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 책을 내면서 나혜석이 지금 이제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덜 억울한 이제 이 상황을 겪었을까를 물어보면 참 자신이 없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현재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전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작업을 했습니다. 되게 작업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부 경이라는 소설로 시작해서 오보 정치와 삶으로 해서 그 각각의 구성이 나혜석의 그런 삶의 전모를 저는 좀 처음에는 평전 같은 건 줄 알았다가 근데 이제 이렇게 정말 나혜석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이제 얘기한 거를 글모음집 이어가지고 그런 삶의 전모를 좀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어쨌든 이제 이런 거에 관심 갖고 책을 내주신 선생님께도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글쎄 이제 처음 읽으면 너무나 잘 아는 주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뭐 경이나 이제 이런 거 읽으면 너무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 시선으로 보면은 익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다 읽고 나서 든 느낌은 정말 그 제가 좀 나혜석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게 된 거는 나혜석은 생각한 대로 사는구나였어요. 아, 멋진 표현인데요. 생각한 지금, 대로.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시공간을 선택하진 않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그렇죠. 존재들인데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던져진 존재들로 지금 이제 이 동시대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수없이 타협하기도 하고 여전히 강관이 가부장 제도나 또 이제 지금 이 자본주의, 이 네. 신자유주의에서 더 이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끝까지 질문하거나 끝까지 나답게 사는 게 뭔지를 질문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니까 정말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누가 좀 알려주면 그렇게 좀 쉽게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없나? 막 이런 유혹도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나혜석은 그 나답게 사는 거,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에서 한 채 양보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발견하고 처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부르주아 여성의 자아찾기에서 이제 완전히 이걸 전복시켜서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실존주의적인 그런 철학자의 면모도 있고 자기에게 그 주어진 조건에 대한 그 궁극적으로 그 조건을 탐색하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 저는 그런 거는 경이라는 소설에서도 되게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뭐라지? 아버지한테 그렇게 못 살겠다 하고 와서 막 머리를 쥐어 뜯고 근데 그런 아주 그 신경의 변화 막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 질서를 거부했을 때 오는 저도 이제 이 질서를 거부하리라라고 생각했을 때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똑같이 여기에서 생동감 있게 정말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정말 다양한 면모로 활동했던 식민지 시대의 여성에 대한 재발견, 이러한 또 이렇게 책 읽는 기쁨을 저한테는 주었던.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또 굉장히 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보자면 경희 같은 데선 그렇게 계속 교육받고 사람이 되고자 하는 어떤 여성의 욕망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부랑 3부로 넘어가면서는 이 나혜석의 엄청난 급진적인 연애관, 결혼관 같은 게 나오고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는 과정들 안에서 지금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생각한 대로 사는 어떤 여성의 삶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결혼관이랑 연애관이 그럼 또 어떤 거였는지 왜 그렇게 화제가 되면서 온갖 돌팔매를 맞아야 됐는지. 최승구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승구가 기호 대학에 다니던 이제 이 조선 유학생 사이에는 이제 천재라고 불렸던 이제 아주 뛰어난 이제 유학생이었는데 그때 유학생들은 대체로 조원제도 때문에 유학 가기 전에 시골에서 다 결혼을 시키죠. 뭐 아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최승구도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나혜석이랑 연애할 때요? 근데 이제, 부인하고는 이제 별다른 이제 연애 감정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로 이제 그냥 일본에 와서 나혜석하고 만나서 두 사람이 아주 열렬하게 사랑했는데, 불같이 사랑했는데, 나혜석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혜석처럼 이 똑똑한 여자가 이 유부남하고 계속 만나니까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너 어떡할 거니? 그러니까 최승구가, 나 이혼할 거야. 라고 하지만, 최승구는 또 한편으로 최승구만 유약한 게 아니고 한남들이 대체로 우유부단하죠. 그러니까 그 우유부단한 것의 이유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우유부단한 것을 개인의 성격으로만 보는 것이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인데 왜 우유부단한가? 놓칠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재게 되는 건데 너무너무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최승구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혜석하고 이렇게 약간 갈등이 있던 와중에 그래 이제 내가 이혼하겠다라고 하고 나름대로 이제 본가에다가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데 본가에서 끄떡도 안 하죠.
집에서 맺어준 혼인을 어디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봉건적 결혼관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 결혼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집안이 좋을수록 부모가 결정해준다. 그것은 뭐 경위에도 남아있고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성구가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이제 병에 걸렸는지 원래 지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폐병 그때 이제 많이 유행했던 폐병으로 일찍 죽어요. 그 죽으니까 웃을 일이 아닌데. 네. 네. 그때 선생님 그렇게 웃으시면 또 지금 악플이 또 네. 지금 요즘 저희 시절은 괜찮아요. 시절인데 좀 제 웃음의 의미를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절입니다 요즘. 네. 네. 그래서 이 나혜석이 인생 최초의 엄청난 이 좌절과 우울. 그래서 집 밖에 안 나가요. 그때 찾아온 사람이 김우영이었어요. 김우영은 나이가 한 10살 정도 더 많고, 또 오빠의 지인이었죠. 근데 이제 김우영은 어떤 상태였냐. 김우영은 이제 유부남은 아니었고요. 결혼 한번 해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부인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사별한 상태였는데, 나혜성을 보고 그냥 확 빠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혜석이 쳐다도 안 보다가 웬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자꾸 집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쳐다도 안 보다가 그래서 이제 구애의 편지를 쓰고 집에 막 찾아오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진심이라고 느껴져서 조금씩 마음을 이제 열기 시작하는데 청혼을 하죠. 그때 나혜석이 이제 결혼 조건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림 그리기 해달라. 그림 그리게 해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처 예, 아이와 시부모님과 같이 별거케 해줘. 그 표현이 별거케 해줘. 전처의 딸과 너의 어머니와 별거하게 해달라. 전실 딸과는 별거케 해줘. 세 번째가 평생을 지금과 같이 나를 사랑해 줘.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가서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결혼한 후에 지키기가 어려운 약속 같아요. 이게 세대별로 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요? 20대, 30대, 40대는 그림을 계속 그리게 해줄 거, 그 약속을 제일 지키기가 어렵대. 그 다음에, 30대, 40대. 20대는 평생을 지금과 같이 사랑해 줄 것이 가장 어려운 공약이래. 그 다음에 50대, 60대, 70대들은 전실 딸과 별거케 주호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래. 그래서 제가 참, 이 대한민국의 세대별 결혼관과 이 현실 감각이 역시 다르다. 그걸 느끼죠. 그래서 근데 김우영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김우영이 이제 굉장히 결혼을 할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은지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저 최승구한테 우리 가서 인사하자. 그래서 무덤에 찾아가는군요. 네, 그 딱 찾아가요. 정말 이게 영화 뭐 그런 분 계시면 지금도 쉽지 않은 거죠. 가서 보니까 이렇게 초라하니까 비석도 세워줘요. 김우영. 이건 김우영이 스스로 한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멋진 남자가 한번 남편이 돼본 거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결혼 자체를 동아일보에 청첩을 광고를 해가지고 공개 결혼을 해요. 정동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셀러브리티 커플인 거네요. 셀럽에 셀럽.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인이 외교관까지 할 수 있는 그 남자랑 이 식민지 조선에서 도쿄 여자 미술 전문학교에 가서 최초의 여성 유아 전시회를 하고 화가 그다음에 이 집안 좋은 두 집안의 만남. 근데 이 사람들이 신식 결혼을 정동교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건 조선 땅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혜석의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스캔들이기도 하고 이벤트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뭐 그 자체가 공인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애와 결혼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고 근데 나혜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 그리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김우영이 그걸 잘 지켜줘요. 근데 김우영이 그런 의사가 있거나 없거나 애가 뭐 하나 둘 셋 넷 싸울 때마다 한 명씩 생겼다고 나혜석이 썼던데 네 명이 생기니 김우영이 그래 그림 그려 당신 그림 그려야지 하면 뭐합니까? 일단 내가 잠잘 시간이 없는데 나혜석이 정말 본인이 비참하다고 생각한 것이 본인은 자기는 작업에 열중하면 잠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그냥 그림은 언제 그렸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잠을 좀
자면 좋겠다. 왜 이렇게 고개를 너무 심각하게 제가요 공감을 애 키우다가 근데 저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러니까 왜 나혜석이 그러니까 워낙에 개명한 여자이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사랑했었던 남자가 그 전통적인 결혼에 얽매여서 막 말하자면 첩질하고 이런 것들을 현실 안에서 경험을 하니까 이 구습을 비판하고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연애하고 뭐 시험 동거도 해봐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혜석의 아버지도 나혜석한테는 끔찍했지만 나혜석하고 나이가 비슷하다고도 하고 조금 어리다고도 하는데 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 근처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경위가 나오는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쵸? 아버지가 참 좋은 사람인데 아버지도 그 집 근처에 따로 집을 그 첩의 집을 그 이제 두고 나혜석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고 뭐 남자는 다 그렇다. 양반은 다 그렇다. 돈 있으면 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도 물론 이게 뭐 이 축첩 문제는 이제 없어졌지만 어찌됐건 이런 여성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생겼을 때 이게 뭐 그게 뭐 큰일이야. 다 그런데 그건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식의 어떤 이 가부장적 질서의 모순들을 나혜석은 잘 알고 있었죠. 거기다가 최승구는 죽고 그리고 뭐 김우영은 이제 아주 나혜석한테는 사랑이 깊었으나 그 사랑이라는 것도 결혼하고 나서는 일상의 이제 그 생활을 공유하는 이제 파트너로 바뀌면서부터는 또 변하는 거죠. 그림도 못 그리고 그러니까 만삭일 때 9개월일 때 아마 전시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별일이 아니지만 1920년대 초에 9개월 만삭의 여자가 첫 전시회를 했다는 거는 나혜석이 정말로 두려움 없이 소신껏 살았는데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 근데 애들 태어나고 나니까 그림을 못 그리니 저는 거기서 온 좌절도 상당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는 게 자기를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뭐랄까 생물학의 굴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존감을 내가 살아있네. 나 참 보람 있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뭐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런 문제하고 다르게 나혜석은 이 한 컷을 아까도 책 표지 이야기했지만 이 한 컷에도 딱 그렸을 때 얼마나 뿌듯함이 있었겠어요. 이걸 누가 알아봐 주든 몰라봐 주든. 근데 이제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 그림은 그려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애들은 울고 뭐 이러니까 이제 나혜석이 이제 겪는 어떤 좌절 같은 것은 이제 깊어지죠. 그 좌절이 정말 모된 감상기에 너무너무 구구절절 잘 들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세세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아니 뭐 나혜석이 뭐 그렇게 힘든 축에나 들어? 뭐 유럽 여행 가고 세계 일주하고 외교관 부인으로 대접만 받고 살았는데 라고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나혜석이 그런 그 존재로만 부각돼야 되는 것이 맞나? 온당할까?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나혜석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철이 없다. 고생을 안 해봐서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러다 망했다. 뭐 이런 구도로 보는, 그런 구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 그거를 제가 찾아가서, 댁은 정말로 정신이 뭐 판단을 잘못하셨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만 볼 것인가는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그 정치와 삶에서 그런 그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쓴 게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더라? 제가 지금 책을 피고 있습니다. 예. 저는 거기가 참 자기됨인가? 행복함인가? 나를 잊지 않는 행복. 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글이에요. 어머, 저랑 똑같군요. 예. 예, 나를 잊지 않는 행복에 보면 평온무사가 과연 행복의 조건이냐.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나혜석이 평온무사하게 산 거 아니냐 어쨌든지 뭐 이혼해서 그 뒤는 그렇다 할지라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혜석은 정말 그 평온무사가 자기 삶의 행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도리어 활기없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네. 태보자고 낙오자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을 고정시키는 거니까 변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확실한 자기 철학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산 거잖아요. 정말 뭐 만삭인데도 그걸 그렇죠. 정말 근데 그 모든 순간순간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몰라요. 우리가 네. 그런 여성에 대한 한편으로는 억압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쉽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타협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날카롭고 예민한 감각을 갖고 여기에 이렇게 자기가 주저앉으면 안 네. 된다라는 어떤 시대적 자각 이런 게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렇죠. 나혜석은 이제 제가 바로잡고 싶은 이제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돈 안 벌어봤다고 이제 다들 욕을 많이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미술학원을 수성동에 차리거든요. 여자 미술 학사. 망했죠. 왜 망했을까요? 이혼한 난 여자한테 우리 애를 못 거죠.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혼 고백서 쓰고 나니까 지면 안 들어오죠. 그렇죠? 아니 이거는 손 선생님하고 저하고 예를 들면 논술학원을 차렸어요. 근데 저 메갈한테는 애를 못 맡긴다. 저 무슨 그 소설 내용에도 있어요. 강경한 여성주의를 이야기하는 저런 여자들한테 어떻게 논술 안 돼 막 이러면 이제 임대료 못 내고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네. 현실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2018년 이제 원고료 벌 데도 없는 거예요. 아유 저 지면을 실었다가 우리 매체가 지금 뭐 불매당하고 지금 융단 폭격 맞고 저 필자들한테 글 주지 마. 그러면은 손발을 다 묶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나혜석은 자기가 걱정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것은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무실력할까봐, 맞아. 실력이 없을까봐. 내가 화가로서나 이 문필가로서나 작가로서나 뭐 지식인으로서나 내가 뭐 어떤 면에서든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거는 내가 부끄럽다. 근데 제가 해설에도 그렇게 썼죠. 그녀는 자신의 무실력함을 부끄러워하고 걱정했지만 세상은 나혜석의 실력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스캔들에만 관심이 있고 나혜석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어떤 글을 쓰는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하고 싶은지, 그것이 어떤 실력을 갖추고 하는 행위인지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혜석을 스캔들의 주인공. 그걸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 을당 가족들한테는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한 번쯤 봐주고 들어주고 그것이 실력이 뭐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대로 평가를 해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각계각층에서 특히나 여성 문제를 다루는 데 사실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도 식민지기 전공이시라고 하니까 사실 좀 약간 어떤 질문 같은 게 있었냐면 나혜석이 화가로 데뷔하고 많은 지면들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쓰던 그 시점이라고 하는 건 3.1운동 이후에 문화정치 일본이 이제 문화정치를 펼치면서 조선인들한테 되게 많은 문화적인 장을 허락했던 시기 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혜석이 몰락하기 시작한 게 예컨대 이혼 고백장 이후에 부모들이 지원을 끊고 그다음에 또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지면도 끊기고 하면서 몰락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약간 일본의 지배 체제도 바뀌는 시점에서 그것도 맞습니다. 몰락하는 건 아니었는지. 그것도 뭐 좋은 질문, 날카로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일본도 이제 총력 체제로 가면서 여성을 이제 어머니 이제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현모양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미지로 부각시키긴 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이제 나혜석이 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시기는 가부장제 안에 있을 때인 거예요. 가부장제 안에 있을 때는
화가이지만 동시에 외교관 부인이 전시회를 열었어. 예를 들면. 그렇죠? 또 그러네요. 여자는 사적 관계 안에 이렇게 포획되어 설명되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아이를 4명 낳아서 잘 기르고 그러면서 세계 일주도 하고 이 가부장제 틀 안에서 있을 때의 나혜석과 가부장제를 벗어났을 때의 나혜석으로 오히려 이 분리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틀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고 그래도 뭐라도 받고. 받고. 아니 모든 이 제도라는 것이 그냥 일방적인 이 억압으로만 유지되지 않거든요. 가부장제도 뭐 조금만 당근도 주고 채찍도 약간 주고 사탕을 하나씩은 이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할 때쯤 사탕이 하나 가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니면 공포가 오든가. 이거 그래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약간 저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해봐야 돼. 이제 몇 개 키워드가 거의 다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질문하기 전에 다 풀어주셨는데 신여성이란 키워드 건드려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약간 가부장제 틀 안에 있을 때에는 전통적인 와이프로서 보호를 받지만 이 나혜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여성적인 면모라고 하는 게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이 사람은 제도 밖의 여자로 눈 밖에 나게 된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저는 이게 신여성이라는 게 정말 실체가 있는 존재들이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되게 궁금한 게 저는 제일 좋았던 글이 백결생에게 답함인가거든요. 그 기갈이 너무 좋아서 이 새끼 너 지금 나한테 뻥친다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반박하는. 근데 그 글에 보면 나혜석이 촘촘하게 이제 백결생한테 대답을 하면서 너 자꾸 나한테 신여자라고 하는데 나 한 번도 나 스스로를 신여자라고 해본 적이 없다라는 반박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혜석을 신여성 프레임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디까지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디부터부터 비판할 부분인지. 역시 선생님 날카로우신데요. 이거 지금 질문해 주신 거는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2-3시간 이야기해도 부족할 만큼 정말 논란이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신여성이 하나의 그 호명된 어떤 그 용어였다. 그러니까 이게 기표였다. 단발의 하이힐 신는 기표. 소비에 미친 여자. 실제로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호명된 이제 담론으로 구성된 거였다라는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실제로 신여성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교육을 받고 이 모던한 이제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존의 질서에 일정 정도 일탈하거나 저항하거나 했던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모던보이 모던걸이라는 말이 그때 유행했거든요. 신여성과 동시에. 근데 이제 이 신여성이라는 것이 나는 신여성이요라고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지금까지 여성들하고 다른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아니 그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회에서 일단은 새로운 여성들이 나타나니까 새롭다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를 역사상 처음으로 받아봤죠. 그중에 아주 소수는 직업이라는 것도 가졌어요. 아니면 직업이라는 것을 가져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여성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굉장히 범위가 넓었죠. 그러니까 딱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학교를 가면 일단 신여성으로 다 불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학교를 갔지만 전통적인 질서관에 충실한 사람도 있었고 일탈한 사람도 있었고 저항한 사람도 있었고 이 여성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단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논쟁을 하거든요. 단발이란 걸 해야 될까? 해야 돼. 그게 변화의 시작이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니? 뭐 예를 들면 그건 개인의 자유지. 아니야.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은 이 문화가 달라지는 것이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야. 이게 뭐 탈코르셋 논쟁인데요. 그렇죠. 끝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데자뷰가 되잖아요. 우리가 들으면서. 그런데 신여성이 저는 없었다고 주장하진 않지만 다 신여성이라는 것으로 하나의 이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온당하지 않다. 너무나 다양한 여성들의 주체가 여성들의 이 갈래들이 선택한 길들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혜석이 신여성이었다? 저는 맞기도 하고 나혜석을 신여성으로만 부르는 것은 오히려 그 남성들의 프레임 아마 그래서 나혜석이
이 백결생한테 내가 언제 스스로 신여자라고 했냐, 신여성이라고 했냐. 그거는 여러 가지 다른 거예요. 남성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가 신여성이지? 그러면 너는 완벽해야 돼. 새로움도 추구하고 이 봉건 가부장제에서 어떤 것도 너가 엮여 있으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완전 무결하게 완벽하게 이야기해라고 백결생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신여자라고 한 적 있어? 백결생, 야, 너 일로 와봐. 니네는 참 이상한 놈들이더라, 옛날부터. 아니, 우리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니네 마음대로 붙여놓고, 기준도 니네 마음대로 다 정해놓고, 니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데, 넌 뭐 하는 놈이니? 그런 거잖아요, 그거 읽어보면.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우아하게 이야기하니? 저는 그 부분도 너무 좋거든요. 왜 점잖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배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백결생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애 키우고 죽게 생겼는데. 나도 편하게 살면 너처럼 점잖게 이야기할 수 있지.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상황이 이럴 때는 이런 언어로 말하는 게 그게 진실된 언어야. 정직한 언어야. 라고 한 방 제대로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담론하고 별로 안 다른 거죠. 어떻게 배우신 분이 그렇게 험하게 험한 말씀을 메갈처럼 그러십니까?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과격한 거에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과격해서 싫으면 왜 싫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양식을 거기다가 씌우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안에서 못 태어나는 이제 이상한 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여성이기도 하고 신여성이 아니기도 하다. 신여성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라벨인가. 신여성이라는 말을 또 만들어 놓고 얼마나 쉽게 수많은 그렇죠. 여성들의 다양성을 지웠는가 이 가부장제 담론이.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현모양처도 마찬가지고 좋은 엄마, 모성이라는 것도 같은 거잖아요. 모성. 세상에 제일 들으면 안 되는 여자들이 제일 들으면 안 되는 말이 나쁜 엄마잖아요. 근데 뭐 나쁜 아빠 서사는 뭐 말하면 이게 또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나중에 죽기 전에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건데 왜 이게 나쁜 엄마는 아니 그런 것에는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불러가지고 참 미안하게 됐다. 뭐 이거 한마디 하면은 뭐 같이 울고 뭐 화해하고 끝나는 건데 왜 이 엄마가 나쁘면은 평생 한해 이 서사 구조는 왜 생겼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나혜석은 여러 가지 이제 이 바위치기를 한 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한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혼 고백장이랑 백결생에게 답함 뭐 이런 걸 막 보면 이렇게 구구절절 너무 우리는 이해가 가게 마음과 생각과 삶의 조건과 이런 걸 마음에 와닿게 글을 이렇게 잘 쓰는데 도대체 왜 이놈의 사회는 이 긴 글 안에서 아이는 뭐 악마다 그 하나만 딱 띄어내거나 그래 내가 정조는 취미다 정조는 취미다 뭐 그다음에 뭐 실험해봐야 된다 이런 것만 띄어가지고 이렇게 욕을 하나 이런 막 분이 막 쏟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좀 났고 그러면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혜석의 삶이랑 제 삶을 비교할 건 아니지만 뭔가 욕을 먹었을 때 기가를 부리면서 바로 응대하는 이게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SNS 중독자인데 SNS도 거의 안 하고 욕도 안 읽어요 요즘에는. 옛날 욕 읽고 화나면 막 개인 페북에 썼다가 또 욕먹고 막 이랬는데 요즘 이런 걸 전혀 안 하면서 약간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었는데 이 나혜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을 보면서 다시 약간 전의가 불타오르는 거죠. 그냥 부딪히고 깨지면 죽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젠간 죽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안 싸우고 안 다치고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제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나답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답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제 나를 잊지 않는 행복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인데 아까 뭐 무실력한 것이 부끄럽다라는 말만 했을 뿐 아니라 이 운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맞서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고정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말도 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자기만의 힘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고 그건 꼭 여성들한테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잘 생각해 보면 자기만 고유하게 갖고 있는 힘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어떤 그 글보다도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혜석이 모든 걸 잃고 애들도 다 뺏기고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그 부잣집 딸이 세계를 다니던 사람이 진짜 먹고 살 그 길이 막막해가지고 친구 찾아가서 김일엽 찾아가서 야 이래봐 나도 머리 깎고 여기 수덕사에나 올까? 수덕사에 들어올까? 나 정말 이제 힘들어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도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나에게 있는 힘이 무엇일까? 그거를 끝없이 생각했을 나혜석을 상상해 보면 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좌절하고 지칠 때 진짜 내가 가진 그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는 무엇일까? 저는 그게 나혜석한테 그 두 가지는 그림과 글이었던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양로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나혜석 이름을 숨기고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와요. 이게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때 자원봉사자가 누구인가 하면 박인경이라는 이대 미대 학생이었습니다. 이응로의 부인이죠. 근데 이제 이응로는 나혜석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가 하면 이응로 화백은 그 수덕사 앞에 이제 집이 있었는데 그게 수덕여관이에요. 근데 나혜석이 이제 출가는 못하고 김일엽하고 거기 이제 이제 좀 위로도 받고 좀 이제 마음도 달래려고 거기 있으면서 수덕여관에 머물면서 이응로 화백하고 여기는 동양화, 그다음에 이제 이 나혜석은 유화 서양화 기법을 배웠죠.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해요. 기법을 가지고 야 동양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서양화는 이상해.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헤어지고 나혜석은 양로원에 가는데 이 박인경 그때 이제 미대 2학년생인가 뭐 3학년 학생이었는데 갔더니 어떤 고운 할머니가 학생 좀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뭐 공부하는 학생 그 미술대학 다닌다는 거 반가워하는 거 후배가 왔다고. 그래서 이제 통성명도 이렇게 하죠. 근데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내가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내 일기 좀 바로 좀 정서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일기를 이렇게 정리해줘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 박인경 선생은 이응로 화백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야사나 개인사를 터는 것이 아니고 양로원에서도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쓴 일기가 다 탔다는 건가요? 다 탔죠. 아깝다 진짜. 그러니까 그 제기를 해보려고 이 손을 떨면서도 노력했던 점. 제가 나를 잊지 않는 행복을 볼 때마다 그런 장면들이 막 저 혼자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 망하고 이제 지면도 다 끊어지고. 그러나 자기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나혜석의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우리가 용기를 얻지 않을까.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끝까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는 나혜석한테 받는 감동은 이제 말년에 받는 감동은 그런 거죠. 그때 우리가 흔히 폐인으로 살다가 길 위에서 쓰러져 죽었을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막 가출하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았다는 광인이 되었을 것 같은 이미지. 아니요. 백발을 막 휘날리며 길을 걸어다니는 이미지가 저한테 사실 정말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게 만들어진 어떤 이 서사 구조죠. 여자가 이렇게 집 나가고 쫓겨났을 때 어떻게 되나.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그냥 오랫동안 만들어진 어떤 이 음모죠, 음모.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전까지 얼마나 이 사람이 치열하게 싸우고 저항하고 또 즐기며 살았는가가 싹 지워져 있다라는 게 이 책 보면서 더 막 구구절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양로원에서도 그때 누가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쓰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지막까지 했다는 점에서 아주 위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혜석의 제가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언행에 일치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멋진 말만 막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그림은 못 그리면 글이라도 쓰고, 글 안 쓸 때는 그림 그리고, 그러니까 화가, 작가, 그러니까 문필가, 그러니까 이게 글과 그림이라는 것이 나혜석한테는 그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힘이었다는 것을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업적보다 위대한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죠. 만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제 나혜석 선생의 조카 나영균 선생, 이대 영문과 교수로 이제 퇴임하셨는데요. 오빠 나경석의 따님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혜석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했던 오빠 나경석. 나경석은 아주 이상주의자였죠. 독립운동에도 관여하고, 이 식민지 시기에 아주 뚜렷한 활동을 남긴 이제 지식인인데,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이라는 제목, 회고록을 썼어요. 나영균 교수께서.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고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나혜석인데 거기에 나와요. 이제 글을 많이 써가지고 키 높이만큼 썼다고. 원고가. 근데 불이 확 타가지고, 예. 이제 안타까운 거를 그런 이제 근데 그런 것도 알 수 있게 된 것이 다 누군가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저것도 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나혜석 다음에 나인 게 아니라 사실 나혜석 다음에 나라는 서사가 만들어지려면 거기 구비구비에 그 나혜석의 이야기를 전해준 사실은 여성들이 계속 있었다. 그럼요. 장영은 선생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신 거지만 여튼. 네, 뭐 나혜석의 자녀들도 또 글을 남기거든요. 아드님 한 분이 네, 그 자서전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다 중간중간에 이제 다 이렇게 이 흐름이 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끊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막 확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 이어져 오고 이어져 올 때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시중에 나혜석 전집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있죠, 선생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남겨진 나혜석 선생님들은 다 있는 건가요? 크게 두 판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원본 형식으로 옛날 표기법으로 이제 서정자 선생님께서 이제 원본 라해석이라고 해서 전집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상경 선생님께서 여성문학을 이제 전공하신 아주 대가시죠. 카이스트의 이상경 선생님께서 나혜석 전집을 내시고 평전도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많이 하셨고요.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이 두 분께서 다 하셨고, 저는 이제 그분들에 비하면 아주 소소한 작업인데, 이 작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뚜렷한 작업이었어요. 젊은 세대한테 나혜석을 소개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량도 딱 요즘 되게 컴팩트하고 예뻐요. 예, 우리 을당책 저렇게 내고 싶어요. 저도요. 네.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좀 걱정했는데 이 판본과 여러 가지 이 분량 뭐 이런 디자인 이런 것이 젊은 친구들한테 확실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전공자들이 정통적인 이제 시각으로 보면 좀 얄팍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나쁜 뜻이 아니고 일부만을 아주 읽기 편하게 추려가지고 현대어로 바꾸고 이제 해설을 붙여가지고 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작업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작업이죠. 예. 그 나혜석 선생님이 되게 많은 글을 남기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약간 추려내신 거잖아요. 네네. 추리셨을 때 그 기준이 뭔가도 살짝 궁금했었고요. 예. 일단은 뭐 너무나 이 작업하면서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탈락시키는 게 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탈락시켰다가 다시 넣기도 하고 또 분량 많다고 또 같이 이제 민음사 편집부에 계신 담당자분하고 막 전화를 하고 만나갖고 이렇게 넣고 빼고 했는데 원칙은 하나. 오늘 우리가 읽어서도 공감할 수 있는 현재성이 있는 글 위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자.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글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카테고리가 이제 5가지로 나뉘어진 것이고, 그러나 너무나 이제 아까운 글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이 앞으로 이제 계속 반응이 좋으면 언젠가 또 더
많은 글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이제 좀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탈락시켰던 글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으신 글이 있으시면 예. 제가 다음 책 내면은 그때 영업 비밀로. 네. 아니 근데 그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정말 한 편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두 편 정도 되면 제가 그래도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 책 한 권 분량 정도는 되는 이 후보작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하는 동안 마지막 이제 한두 달은 그거를 이제 진짜 어떤 글을 다음 기회로 이제 둘까, 미룰까, 그거 결정하는 게 가장 힘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독서 지형이 아직 그렇게 이제 두텁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쉽게 전달되고 관심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다음을 이제 도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꼭 그렇다 할지라도 이번에 이 책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주 보람은 있죠. 네, 보람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또 바로잡고 싶은 뭐 무슨 교정하러 온 사람도 아닌데 계속 이 표현을 드리지만 나혜석이 굉장히 정면 승부하고 뭐 기갈이 있다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 맞죠. 두려움도 없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나혜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호기심과 이 낙관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글이 있냐면 신생활에 들면서 해보면 이제 친구가 이렇게 물어요. 너 이제 이혼하고 뭐 어쩔 거냐? 너 어떻게 살 거니? 그랬더니 나 파리를 가볼 싶다고 그런 거야. 너 그렇게 돌아다니고 또 지금 이 마당에 뭐를 또 갈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지간히 내가 짐을 싸봤는데 아직도 짐만 싸면 신이 나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아직도 짐만 싸면 신이 나라는 것이 정말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 그다음에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동경, 그다음에 내 삶에 펼쳐질 어떤 새로운 사건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이 나혜석이라는 사람은 늘 이렇게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아직도 베개에 머리를 대면 신이 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혜석은 여전히 짐만 싸면 신이 나. 짐만 싸면 아니 그 짐만 싼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안주하지 않고 그러게요. 게다가 세계 일주까지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아직도 짐만 싸면 신이 나. 저는 그 구절이 그럼 제가 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목으로 쓰면 아직도 짐만 싸면 신이 나. 그랬더니 그 뭐 여행선가 오해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좋아했던 게 이제 나를 잊지 않는 행복했더니 너무 자기 개발서 느낌이 난다고 다들 주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애초에 제목으로 갔는데 저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은 어렵지만 그런 낙관하는 스스로의 삶을 궁금해하는 그 나혜석의 아주 이 긍정적 호기심이 나혜석을 그래도 계속 쌓을 수 있는 이게 동력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저 이렇게 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저도 되게 이제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시기가 너무나 이제 힘들었던 시기고 또는 뭐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우 쟤는 저래서 이제 어떻게 살까 이 세상을 그런 시기를 저는 통과했고 또 누군가들도 다 이제 그런 시기들을 통과할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불행의 시간이라고 재단되는 그 시간마저도 나혜석은 사랑했다라는 걸 맞습니다.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 때 불행한 시간이란 거는 이렇게 좀 떼어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그것을 정면으로 관통하고 이것도 내 삶의 한 부분이라면 내가 그걸 기꺼이 내 삶의 하나로 구성하리라 라는 것을 그래서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아마 그런 호기심일 수도 있고 낙관주의일 수도 있고 저는 가장 핵심은 제가 느꼈던 거는 나를 잊지 않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여간 나에 대한 자각이 이처럼 철저하고 치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렇죠. 네. 남이 나를
대신 살아줄 수 없고 그것은 그렇게 해준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나혜석은 잘 알고 있었어요. 네.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네. 자존심도 강하고 자존감도 강하고 그런 독립적인 어떤 이 의식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 정말 그냥 그러한 그 식민지라는 그 시대와 대결한 정말 그냥 나는 한 여성이지만 정말 그 시대와 대결한 그러한 여성 이제 이러한 느낌. 개성도 아주 강했죠. 네. 네, 개성도 아주 강했고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나혜석은 멋있고 다 좋은데 나는 이 나혜석을 그 친구 말이에요. 나는 나혜석을 무슨 부잣집 딸 부르주아로 보진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느껴지는 게 아니고 너무 난년이라서 거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된다. 스펙 좋지, 뭐 화려하지, 똑똑하지. 근데 기갈 있지, 매력적이지, 기 안 죽지, 용기 있지. 아유. 나는 그녀에 대해서 비교는 하지 맙시다. 오해하고 있는 지점은 없지만 나는 너무나 먼 그대라는 거예요. 친구 말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답을 했는데 뭐 지금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거의 이제 나혜석에 대한 얘기를 거의 다 한 것 같아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 뭐 더 나누실 얘기가 있으면 더. 아니요, 저는 오늘 궁금한 이야기 다 들은 것 같고요. 네. 혹시 선생님 더 뭐 이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얘기? 오늘 뭐 너무 좋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또 이제 읽고 생각하고 계신 점, 뭐 느끼신 점을 잘 저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공부가 많이 됐고요. 네. 제가 원래 그 나혜석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손희정 선생님 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팬심으로 여기를 왔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 나혜석이 이야기했던 여자들이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것의 의미를 지금 우리 을당에서 이미 2018년에 선생님 베테랑이시네요.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감사드린다는 감사합니다. 말씀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가서 더 열심히 이제 듣고 주위의 을당을 홍보하는 홍보 대사가 되겠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오늘 자리를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다음 작품들도 궁금하고 또 불러주십시오. 또 그 식민지라는 공간이 정말 그때 새 여자 얘기할 때도 정말 그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광활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보셨죠. 식민지 시기는 이제 이게 대한민국의 지도에서 보면 지금은 섬이잖아요. 섬인데 그때는 중국, 유럽까지 이렇게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됐고 실제로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갔고 그다음에 또 배를 타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했던 이게 지형이 굉장히 넓었고 사상도 어떻게 보면은 극좌에서 극우가 다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꼭 극좌 극우뿐만이 아니고 민족주의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 시민주의까지 다 있었고, 그렇죠. 뭐 저는 친일파도 그런 면에서 어떤 사상의 층위로 보면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었던 어떤 공간이었고, 봉건적인 구조에서부터 그 양반이라는 신분제, 양반제라는 신분제가 없어졌지만 동시에 그게 잔존하면서 신분 상승의 기회가 새롭게 생기고 막 뒤섞이고 근대 문물도 들어오고 이게 정말 이게 복잡한 그런데 제국이 완전히 또 전쟁으로 완전히 누르기도 했고 이게 완전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층위가 아주 아주 뭐 깊고 넓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그냥 수탈의 시기, 일제 식민지의 수탈의 시기로만 우리가 기억하지 말고 그 공간을 어떻게 온몸으로 그 삶을 어쨌든 살아내야 되는 거니까. 비집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더 이렇게 확장되면 지금 이 시기라고 하는 것도 막 곧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거가 좀 이렇게 좀 시공간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 시기에 대한 좀 궁금증도 갖고 조금 더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도 갖게 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우리가 그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의 해석은 나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나 그런 것도 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좀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내가 마음속으로. 저는 오늘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랑 이야기 나누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평온한 삶이 행복은 아니다. 그래서 그 장년 선생님이 다른 팟캐를 하셨다고 들었다 했잖아요. 거기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나혜석의 행렬병대로 죽었다. 불행하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 죽음이 정말로 불행했을 것 같냐. 그러면 비단 이불 덮고 자다가 죽으면 행복했겠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나혜석을 이미 잘 몇 시간 말씀을 나눴으니까 나혜석이 그럼 참고 또 참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무병장수로 이제 그렇게 살았으면 나혜석이 오히려 말년에 정말 우울했을까? 너무너무 저는 나혜석하고 안 맞는 삶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행여병자로 이제 그 마지막을 맞은 것은 굉장히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렇게 내몬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자꾸 그것만 가지고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될 거야 너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결국은 다 언젠간 한 번 죽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병자로 죽은 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일을 정말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답게, 나답게 살아가는 것일까를 좀 나혜석을 통해서 고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 말이 정말로 되게 힘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말씀도 해서 좀 더 부딪히면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SNS 다시 시작하시는 조금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부딪히는 것으로. 네. 힘없이 쓰러지지 말고 나답게 살고 그 시대와 맞서서 정말 나를 잊지 않는 행복을 우리가 누려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4는 2018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